지금부터 2023년 서울국제작가축제 언어의 다리를 건너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국제작가축제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독자들의 문화 경험을 또 확대를 하고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서울을 무대로 교류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국문학번역원이 2006년부터 개최를 해온 국제문학축제입니다. 2023년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주제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입니다. 이 문학을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한계 너머를 엿보고 새롭게 사유해보자라는 의미를 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작가축제가 전 세계 작가와 독자들이 다 서로 다른 언어의 다리를 넘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희망찬 미래와 또 공동체를 꿈꾸자라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모든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9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총 13개의 대담과 토론, 또 예술 융봉합 공연이 이어집니다. 또한 독자가 작가를 만나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독자의 시선 전시회도 9월 2일 시작을 했는데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각 대학교 및 출판사와 협업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국문학번역원 곽효환 원장님의 개회사로 이 개막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곽효환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학번역원장 곽효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작가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와 관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는 길목의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울 작가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와 관객 여러분들도 어떤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리를 건너야 될 결심 아니었가 싶습니다. 문학으로 물드는 노들섬을 찾기 위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결심, 그게 하나일 테고요. 다른 하나는 나의 언어, 나의 세계에서 더 크고 더 넓은 언어와 사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를 건너는 결심이 두 번째였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 작가축제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많은 관객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 이 객석을 가득 메워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문학의 본령인 소통과 교류의 다리를 건너온 사람들의 참 맑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뿌듯합니다. 지난 3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원년이기도 한 올해 서울 작가축제의 주제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가르막히어 있고 고립되어 있어도 우리 각각의 삶은 사실 보이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무수한 끈으로 연결되고 또 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넘어서고자 했던 수많은 장벽과 경계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되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단절과 고립과 갈등이 미로와 같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올해 7월은 지구의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되었고 유엔은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깝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도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다시 문학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 문학의 자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문학의 언어를 통해 고립되고 단절되어 있던 서로를 다시 마주보게 하고 각자의 머리에 담긴 사유를 불러내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학은 우리의 삶 곳곳에 놓인 장애물을 넘게 하거나 당장의 해결책을 내주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상력으로 희망을 부르고 미래의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학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고 연약한 것, 또는 우리가 모르거나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들에 시선을 건네고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수행하며 경계와 경계를 잇고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가는 다리를 놓거나 때로는 기꺼이 그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작가입니다. 올해 서울국제작가축제 기획위원회와 한국문학번역원은 모두이자 개인을 위해 익숙하면서도 낯선 언어와 사유의 세계를 구축해온 9개국 10분의 해외 작가와 14분의 한국 작가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작가들과 독자들이 언어의 다리를 건너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과 사유의 자리를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해를 한계짓는 바로 그 언어로 사람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작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이 함께 소통하는 통로인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지난 2006년 시작된 이래 2022년까지 58개국 295명의 해외 작가가 방문하여 서로 교류하고 독자들과 대화하는 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의 작가들과 독자들의 삶과 사유가 언어의 다리를 건너 연결되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작가축제를 위해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신 황정현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과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축제 개막을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가이시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이신 윤정모 선생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윤정모입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신 곽효환 원장님을 비롯하여 먼 길을 와주신 국내외 작가분들과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작가회의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당신의 삶과 고민을 경청하고 우리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점을 확장해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서울국제작가축제를 통해 전 세계 작가들과 독자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것이 무한히 기쁩니다. 이 넓은 문학 향유의 장에서 작가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기꺼이 건넬 것입니다. 독자분들도 이를
길잡이 삼아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십시오. 2023년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시작을 축하하며 언어의 다리를 건너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대 불문과 명예교수시고 또 번역가로 활동 중이신 송기정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작가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우리 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송기정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드리며 본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오신 10명의 외국 작가 여러분, 그리고 14분의 한국 작가분, 그리고 귀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아주 굉장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년 동안의 팬데믹이 있었기에 이런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입니다. 언어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우리는 이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사실 섬이라 다리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다리를 요만큼 건너오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다리를 건넌다 그랬는데 이거 다리 안 걷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리를 건너긴 건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에 온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문학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섬은 독특한 상상의 공간입니다. 외부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생각이 또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노들섬이라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언어와 문화가 만나고 교류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거짓과 혐오, 차별과 분노가 만연한 시대이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문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샘물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축제 동안 문학을 통해 언어의 다리를 건너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시대를 돌아보는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5일간 서울국제작가축제를 마음껏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이 순간은 여러분의 삶에서 빛나는 지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가분들과 독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이한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위하 작가님,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어긋난 시대와 이념의 화해를 가능케 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지아 작가님을 모시고 언어의 다리를 건너를 주제로 한 강연과 대담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막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손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중영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이 온전히 전달되는데 다소 시간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는 언어와 문학이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어떻게 초월하는지를 탐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라는 주제로 작가 두 분과 함께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의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정지아 작가님과 위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언어의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야기 나눌 작가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아 작가님은 1990년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을 출간하셨고, 한참 후인 1996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후 소설집 행복, 봄빛, 자본주의의 적 등을 출간하셨고, 작년도에는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장편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가능케 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단을 거섰던 정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위하 작가님입니다. 위하 작가님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1983년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를 발표하며 데뷔하셨습니다. 현 중국 3세대 문학의 기수로 우뚝 서 계시면서 모옌, 옌네커 작가와 함께 중국 3대 현대 작가로 불리십니다. 소설 인생, 형제, 제7일 등은 중국 현대사회를 예리하게 그려낸 소설들로 중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기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영화로 제작되어서 1994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허선간 매열기는 한국에서 출간 후 10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중국 소설로 선정되기도 했었고,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로 번안되기도 했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현재 전 세계 45개 이상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谢谢你们，谢谢你们到来，然后很荣幸参加第12届吧，今年的那个首尔国际作家节，我希望我能够愉快的度过这一周，也跟你们也愉快的度过这一周，我待会还要说话，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작가님의 발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아 작가님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년인데다 뜬 게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제가 위화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위화 작가님 책이 3천만 부가 팔렸대요. 저 난생 처음 30만 부 팔려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화 작가님 발제문을 읽고 제가 역시 대가들은 편하게 간다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힘을 엄청 주고 써가지고 다시 읽으려니까 몹시 부끄럽습니다만은 촌 것들이 뭐 주로 서울 올 때 빼고 광내고 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슬아슬 끊어질 듯 위태로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불고기를 자꾸만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식이 한 입이라도 더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다시 늙어 몸짓도 자유롭지 않은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말 없는 말이 오갔습니다. 사람은 언어로만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도 언어로도 몸짓으로도 소통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통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80억의 인간 모두 제각각 다른 존재니까요. 언어도 피부색도 환경도 역사도 다른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는 곳의 밤은 어둡습니다. 어두워 밤하늘의 별이 환히 보입니다. 늦은 밤 뜰에 서면 어둠과 별과 나와 때때로 바람뿐입니다. 그 순간의 느낌을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도 세상에 오롯이 우리뿐인 그 느낌을 바람 없던 어느 순간 바람이 일어 제 존재를 고요히 드러내는 그 느낌을 내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바람과 별빛이 나를 온전히 끌어안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그 순간의 충만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저는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언어의 다리를 놓습니다. 어떤 다리는 채 타인에게 가 닿지 못하고 어떤 다리는 위험천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리 놓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에는 여러 단절이 존재합니다. 계급 간의 단절은 기본이고 구세대와 신세대, 진보와 보수, 여성과 남성,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심지어 선생과 학생, 선생과 학부모 사이에도 소통이 끊겼습니다.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 대신 각자의 섬에 갇혀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섬입니다. 섬에서 섬으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 다리를 놓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 쓸 때 생각했어요. 헤엄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목이 언어의 다리니까요. 다리는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긴 시간과 노동과 돈을 들여야 비로소 다리가 완공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언어의 다리는 거기에 사람이 있고 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구세대도 신세대도 진보도 보수도 여성도 남성도 태어난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똑같이 고귀한 생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전쟁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 천착해 왔습니다. 한국 전쟁이 낳은 비극의 상징인 지리산에서 실패한 사회주의자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무찌르자 공산당, 타도하자 공산당을 외치며 성장한 저는 어느 날 무찌르고 타도해야 할 공산당이 바로 제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는 연좌제가 20세기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것도요. 그때 이후 이데올로기가 대체 무엇인가가 제 문학의 화두였습니다. 아니, 그 화두가 저를 문학으로 이끌었습니다. 25의 나이에 부모의 삶을 다룬 실록소설 빨치산의 딸을 출간했습니다. 그 작품은 부모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인 동시에 저에게 상처를 준 세상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해방 전후 사회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전무했으니까요. 반공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옳든 그르든 사실은 기록되어야 하고 판단은 후대의 몫이라는 생각에 철저한 고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모의 삶을 기록한 것이 빨치산의 딸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많지만 작가인 저에게는 일종의 통과 의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을 말할 때마다 제 나이가 생각이 나서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만 3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 한계와 상처를 직시한 것뿐입니다. 알고 보니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누구든 자기 상처가 제일 크고 아픈 것이더군요. 운명처럼 주어진 제각각의 상처를 안고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더군요. 시간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 들고 살아낸 것뿐이지만 살다 보니 깨달아졌습니다. 누구나 아프고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누구나 알 법한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고 그 작은 깨달음의 결과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에 담겼습니다. 저는 인구 2만 5천의 작은 마을에서 삽니다.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압니다. 어떤 이의 할머니는 남의 배추를 훔치고 어떤 이의 어머니는 남자에게 홀려 자식을 버리고 어떤 이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가족을 때립니다. 한편으로 욕을 하지만 동시에 이곳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늘 배가 고파 남의 배추를 훔칠 수밖에 없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고 어린 나이에 군인의 총에 죽은 아버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술에 취해 산다는 것을요. 자신의 상처를 폭력으로밖에는 전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언어는 언어만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이전에 관심과 애정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언어는 그 뒤에 존재합니다. 문학의 언어는 그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합니다. 구별의 언어, 차별의 언어, 폭력의 언어도 있습니다. 정의라는 명목하에 죽음을 선동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는 다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끊어내는 언어이지요. 저는 사람을 잇는 언어의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문학이란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놓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니까요. 어느 날 집을 나서다가 저 홀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이 스쳐 지났을 텐데 왜 그랬는지 그날은 차를 세우고 내려 저 홀로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람쥐나 새 같은 동물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하게 그 나뭇가지에만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닿은 제 손끝에도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환갑이 다 돼가도록 그런 바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차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바람이 그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고 말했다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경험이란 이토록 주관적이고 세상의 일이란 이토록 기이합니다. 저 혼자 바람에 흔들리던 그 나뭇가지가 어떻게 제 흔들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어의 다리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할 무언가가 누군가의 삶에나 존재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그 여백이 커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리 놓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 없는 날 저 홀로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인생을 이해하는 일이 저에게는 소설을 쓰는 일입니다. 조심스럽게 칼날 위를 걷듯 참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로 나아가는 길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 저의 오만이, 편견이 거친 걸음을 내딛게도 합니다. 거기 사로잡히지 않으려 또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언어의 다리는 아슬아슬 끊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제 소설이 독자에게 어떻게 가닿을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독자의 인생 경험이 제 소설과 만나 어떤 변화를 일으킬 텐데 저는 그 독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소설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쓰여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일은 매번 조심스럽습니다. 제게 당연한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욕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또한 답은 없습니다. 칼날 위를 걷듯 아슬아슬 한 발을 내디딜 밖에는요. 이 모든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 사람입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소설을 씁니다.
제 문학의 첫 번째 과제였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한 장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간의 욕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벽 또한 언어의 다리를 짓는 시멘트 한 부대쯤이겠지요. 어떤 장벽이 앞을 가로막든 위태롭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두의 삶이고 제 소설입니다. 예, 정지아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을 읽으면 마구 웃겼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막 울컥하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선생님 강연도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정지아 작가님의 소설 쓰기가 이 독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굉장히 간절하고도 섬세한 그런 노력이라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아마 그런 마음이 독자들에게 가닿아서 아버지와 해방일지에 그런 큰 반응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위하 작가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我刚才听完曾志我的那个让我很感动的那个演讲以后，我都不好意思念我的讲稿了，但是呢，已经写完了，不念又可惜啊，所以我还是念一遍吧。那个，因为今年那个首尔国际作家节的那个主题是跨越语言之桥，是吧？那么，所以跨越语言之桥的话，那就是就是翻译的重要性，就是顾名思义吧，就是从文学的角度来说，就翻译的重要性。所以呢，翻译完了以后呢，肯定会有那个会让人产生共鸣，但同时也会产生分歧。在文学中，共鸣和分歧都是很美好的啊。所以我的这个演讲的题目是叫“共鸣很美好，分歧也不差”啊，所以那个现在我就念一遍了，好吗？首尔国际作家节的主题是跨越语言之桥，顾名思义就是翻译的重要性，让隔阂相望的语言走到一起，让不同的语言互相明白。为此，我在这里说说我与西方古典音乐的故事。很多年来，我一直接受不了西方歌剧，原因很简单，我听不懂歌词，无法领会歌剧的美妙。30多年来，我购买唱片的时候，或者是下载音乐的时候，涉及到歌剧的，只会挑选一些序曲和前奏曲，因为序曲和前奏曲没有歌词啊。偶尔会挑选一些著名的咏叹调啊，那是因为我知道他们在唱的是什么啊。歌剧在我这里始终是零碎的出现，对于完整的歌剧，我一直敬而远之。我第一次欣赏歌剧是在意大利都灵，1998年1月，都灵举办了一个叫远东地区文学论坛，参加会议的有4位中国作家、2位韩国作家和2位日本作家。我就是在那次会议上认识了李文烈，李文烈是我见到的认识的第一个韩国作家，1998年。我们4位中国作家在都灵期间看了一场意大利足球甲级联赛的比赛，听了一场歌剧。足球比赛是我们向活动主办方申请的，当时刚好有一场尤文图斯主场对阵亚特兰大的比赛，当然是尤文图斯胜出啊。我至今还记得齐达内那脚漂亮的抽射破门。歌
歌剧是主办方给我们安排的，在都灵皇家歌剧院里边，红色的座椅富丽堂皇，男人们都是西装革履，女人们都是优雅长裙啊。只有我们4个中国人衣着随便啊。如果是走在大街上，我们的衣着还算是体面的，但是在歌剧院里，我感觉像是鲁迅《孔乙己》里边写的鲁镇酒店里站在柜台前喝酒的短衣帮啊，还不如孔乙己呢。第一次现场听歌剧的经历对于我不是享受，是折磨。我听不懂歌词，不知道剧情，不知道舞台上那些人唱的是什么，我只知道咏叹调结束的时候跟着全场听众一起鼓掌。公正地说，都灵皇家歌剧院的红色软椅坐的还是比较舒服的，可是我进入不了音乐，进入不了歌剧，精神无法投射到舞台上，加上还有时差反应，有几次眼睛闭上就要睡着了。我不能让自己睡着，万一睡着鼾声起来不成体统，鼾声不可能成为歌剧的一部分。进入不了音乐又不能睡着，身体自然就活动起来。我不断变换坐姿，渐渐的各种姿态都感觉不舒服，身体的动作也就频繁起来。坐在我身旁的一位意大利男士紧皱眉头看了我几眼，坐在我身后的一位意大利女士实在忍受不了我身体的摆动，在一曲咏叹调结束，掌声响起时，轻轻拍了拍我的肩膀。我回头看到她微笑的做着双手往下压的动作，示意我让身体安静下来。我的3位中国同行也好不到哪去，他们也是进入不了歌剧，也是睡意朦胧，也是肢体找不到舒适的语言。中场休息的时候，我们4个短衣帮，就穿着随便的那个中国人，交换了各自的感受后，决定不听下半场了，回宾馆睡觉去。所以我的第一次现场歌剧之旅就此失败。差不多10多年前，第2次机会来了。这一次与其说是失败，不如说是逃避。我去德国慕尼黑文学馆演讲，这个活动是由奥迪汽车赞助的。在与奥迪汽车公关部一位精通中文的女士聊天时，得知著名的拜罗伊特音乐节，也就是我们常说的瓦格纳音乐节，也是奥迪汽车赞助的。当时的那个拜罗伊特音乐节是一票难求，所以我听完以后，我一时兴起，决定挑战自我，尝试第2次现场歌剧之旅。我提出来能否在第2年给我弄一张拜罗伊特音乐节的票，而且我指定是尼布龙根的指环。我雄心勃勃，打算连续4个晚上听4部歌剧。奥迪汽车公关部的这位女士表示他们会去努力，但是不敢保证，因为音乐节的票很难弄到。奥迪汽车这位赞助商分到的票不多，而且奥迪汽车众多的客户每年都会伸过来一只要票的手。结果第2年春天的时候，就过了1年春天的时候，奥迪汽车公关部的女士给我写了一个邮件，告诉我好消息，他们给我搞到票了。我开始计划行程，同时去网上搜索，把那个就是你指环的4个歌剧，莱茵河的黄金、女武神、齐格弗里德和众神的黄昏的剧情了解得清楚，又把所有咏叹调的歌词抄写下来，准备到了拜罗伊特之后，白天背歌词，晚上听歌剧。准备工作进行的差不多的时候，我在网上读到了一篇把我推向崩溃的文章，
作者说在拜洛伊特，我看那个文章作者说，连续4个晚上听尼伯龙根指环，简直是一次身心折磨之旅，太累了。他还说了一个细节，座位是简易的活动椅子，身体稍稍一动就会发出声响，这时身旁的人就会用厌恶的眼神看你一眼。这个细节让我马上想到都灵皇家歌剧院里的红色椅子，心想当时还算舒适的软椅都让我坐如针毡，简易椅子可想而知了，我会弄出各种响声，比歌剧院里所有的声音都要多的响声。如果坚持到第4页众神的黄昏，我坐的简易活动椅子可能会发出类似机关枪的枪声。虽然我提前做了准备，我知道这些准备到了现场是远远不够的。当然最终让我退缩的还是简易活动椅子。所以我决定不去拜洛伊特了。我给那个奥迪汽车公关部的那位女士写了邮件，先是感谢他们，然后说家里有事，很遗憾不能来音乐节了。对于欧美人来说，家里有事是最好的理由推脱理由。况且我也没有说谎，只要是家里的事，每天都会有。我第3次听现场的歌剧的经历出现了逆转，就是上个月13号，北京的国家大剧院演出威尔第茶花女最后一场。中国爱乐乐团艺术总监于龙客席指挥国家大剧院管弦乐团，因为于龙是我的很好的朋友，所以他拉我去的他给了我票。然后呢，因为是在中国演那个歌剧，所以舞台的2侧都有中文字幕，有中文的翻译字幕，这让我一下子跨越了语言之桥，迅速进入到了歌剧之中，我入迷了。歌剧结束后，我来到后台于龙的休息室，我们坐在那里聊了一会儿。我告诉他我迷上歌剧了，他问我有什么感受，我说歌剧了不起的地方是情绪或者情感最为高涨的时候，就是一句歌词反复的唱，它不需要那么多，让观众既感慨又感动。因为我印象很深的是，这里边就是那个男的，就是那个阿尔弗莱德，他那个当众羞辱了那个维奥莱塔的时候，就那个茶花女的时候，整个那个大概合唱，男女生合唱要惩罚这个阿尔弗莱德，就一句歌词唱了大概70-80来遍，非常好。后来包括最后那个就是阿尔弗莱德和他的父亲阿芒知道他们误会了，伤害了那个茶花女的时候，去向他那个道歉的时候，又是那情感到了最爆发的时候，又是一句歌词反复唱，就是唱。所以我就把这个感受告诉了我那个于龙。于龙是我的一个情绪饱满的朋友，他马上批评起了几部中国的歌剧，说他们是把歌剧当成话剧写出来的，到了情绪高涨的时候有说不完的话，不给音乐留出空间。虽然我没有听过那几部中国歌剧，我能够想象演出时的滑稽情景。当歌剧的剧情进行到情绪升腾的时候，过多的歌词就是咏词赘句在歌唱。那天的那个茶花女的那个看完以后，就是里边有一句歌词是令我难忘。阿尔弗莱德获得了维奥莱塔的爱情之后，我已经记不清具体的歌词的，大致的意思是阿尔弗莱德幸福的高唱
说他带走了维奥莱塔的心和手。我们读到的那么多的爱情故事里，写的都是赢得了心，而忽略了手。这里的手是很重要的，因为心是情感，手是行为。当心和手一起出现的时候，就是爱的情感和爱的行为完美结合的时刻。所以他这个歌词里边就带走了那个女孩的心和手。一般的写作可能就是写到他带走了心，赢得了心就够了，不会有手。所以那句歌词给我留下了非常深刻的印象，因为一直爱的行为出来了。通过一个手的这样一个词，把爱的行为给表现出来了。这就是我跨越语言之前和之后的与歌剧有关的故事。今天是9月8号，我13号从首尔回北京，15号要从北京去乌兰巴托。虽然只有1天的休息调整，14号晚上我还要去国家大剧院，为了德里布的歌剧《拉克美》，我14还要去看场歌剧。现在只要是我们国家歌剧院，北京的国家大剧院有歌剧，我每场我都要去看。所以跨越语言之桥后，我们会获得什么呢？答案很多很多，世界能给予我们的几乎都会有，让不同语言、不同文化背景的人产生理解，产生共鸣，产生分歧。分歧和共鸣和分歧同样的重要。只有共鸣没有分歧的世界是不存在的，反过来也一样。共鸣和分歧都是建立在理解之上的，就上面提到的心和手的共鸣，就是在理解之后出现的。至于分歧，我来说另一个故事。2015年5月，我去了纽约，去之前与我美国的编辑约好了晚餐。我到了纽约后，原定的晚餐取消了，改成了第2天的午餐。为了跨越语言之桥，我带上一位朋友做翻译。编辑编辑与我们就在那个出版公司的斜对面的一家餐厅，就那个 London House 的那个斜对面有一个餐厅，那个在那坐下来，当时阳光明亮。他首先解释，我的编辑，他现在已经退休了，他那是10多年，是8年前的事了，他首先那个解释了。一个理由就是为什么把我们一起用餐的时间改了。他说因为昨天晚上他去听音乐会了，就是这么一个理由。他说出这个理由的时候没有一点歉意，他的表情让我感到理应如此。对于中国人来说，为了听音乐会取消朋友间聚餐的理由是不成立的，是吧？但反过来，为了朋友间的聚餐取消听音乐会的理由是成立的啊！所以这就是分歧，一个中国作家和一个美国编辑的分歧，也是很多中国人和很多美国人的分歧。我们吃饭的时候，我与我的编辑的分歧继续前行。因为说到了音乐会，我告诉他。我曾经放弃了那个拜罗伊特音乐节上尼伯龙根的指环，他听完后瞪圆眼睛看着我。那时候我们认识有10多年了，我第一次见到他这样的表情，我感觉那一刻他认为我疯了，他无法理解我竟然会放弃如此珍贵的机会。我告诉他，这是逃脱了一次简易活动椅子和自己身体联手折磨我的经历。之后我们一起笑了，我们在分歧里吃完了午饭，然后心情愉快的握手告别。
最后这个故事想要说的是，就是共鸣当然很美好，但有时候分歧也不差啊。念完了，네, 잘 들었습니다. 위아 작가님은 언어와 문화의 다리를 건너는 일을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오페라 따라잡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고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소설이나 이 드라마가 됐다면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거절하는 장면에서 이 독자나 관객의 이 탄식을 아쉬움의 탄식을 지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언어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차이를 간직하고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도 아주 저는 인상에 남았습니다. 자, 두 작가님께서 서로의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위아 작가님 이야기부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我觉得因为我来之前因为真知我的父亲的解放日志马上就要出中文版了，但是呢很不巧，要是晚1个月我就能够读完了，所以现在还没有出版。但是我就向文学翻译医院提出一个要求，能不能给我一些介绍和一些翻译的片段，他们很认真。给我做了一些给我发过来一个 Word 文档，里边有真知我的介绍，从他1990年出版的第一部小说《游击队员的女儿》，一直介绍到就是最新的这一部小说。我读了一些片段，又读了一个故事梗概。反正我相信，我肯定会很喜欢这篇小说。我很期待下个月就能够读中文版。刚才听了真知我的演讲以后，我就是他的这个演讲最打动我的就是第一是真诚，第二是他的思想很深入，这2点是很重要的。因为有些人他的思想可能很深入，但他不真诚。而真知我感觉到他面对任何事情，他都是用一种很真诚的态度去对待的，所以这是刚才他的演讲打动我的地方。所以我都有点不好意思念我的演讲了，我的演讲不太真诚，你知道吗？对。 네, 이번에는 정지아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졌어요. 언어의 다리도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닙니다. 잘 팔려야. 제 책이 지금까지 잘 안 나가가지고 번역된 게 없어서 워드로 번역원에서 워드로 주셔서 제 소설 원본을 못 보신 건데요. 그래서 진짜 언어의 다리도 아무나 건너지 않는다. 유명해져야 건널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저는 진짜 팬이어가지고 허상관 매열기 이런 거 읽고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늘 여쭤보고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이화 작가님을 본다면 그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본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싫은 것을 10가지만 얘기해달라.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싫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소설에 사람이 그려질 때 그 사람을 이미 제가 다 재단을 하고 이렇게 써요. 근데 작가님의 글은 정말 그 사람을 전혀 재단하지 않고 날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게 없나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뭐 이태백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싫어하는 걸 10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없어서 그렇게 쓰시는 건지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날 것 그대로 깊고 넓게 나오는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我不喜欢的东西，我现在要好好的想一想，因为确实我好像是基本上没有什么我不喜欢的，不喜欢的可以回避，因为喜欢的话你无法回避，不喜欢的你可以离开它，因为我们都已经到了我们不是那个年轻的时候，就是我当然我比曾子我大一点，但是我们也都不是到了那20多岁的时候，有时候有些不喜欢的事情你也得去做，不喜欢的人你也得去见。到了我们现在这个年龄以后，我们都是可以不去做了，也不去见了，所以剩下来的基本上都是我们喜欢的了，所以那个反正我和郑智我都是很喜欢那个首尔国际文学节，对。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싫어하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들면 더 적어지겠죠. 저는 싫어하는 게 100가지를 한 10분 안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한 20가지로 줄었어요. 아마도 저보다 많지도 않으세요. 이화 작가님쯤의 나이가 되면 저도 싫은 게 한 3가지쯤으로 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其实我不喜欢的人不止3个，只是我不说而已。 예, 이야기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작가님 모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내서 이 자리를 찾아주셨을 텐데요. 최근에 하신 작업이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지아 작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싫어하는 것도 많고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고양이 4마리가 제 주위를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그게 제 일상인데요. 뜻밖의 제 책이 뜨는 바람에 요즘은 강연을 하느라고 엄청 바빠서 어제도 강연을 하고 여러 많은 분들을 뵈면 가십과 위선이 늡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어도 되나요? 이러면 제 성격에 싫어요. 사진을 왜 찍어요? 안 이뻐요. 막 이러는데 요즘엔 사진 찍어도 돼. 아, 그럼요. 막 이러고 나면 집에 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식과 위선을 털어내는데 소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맨 마지막 한 일이 소주를 마시고 잔 거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위아 작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我是那个，因为我是他说那个曾志我说到，为了昨天晚上是喝了烧酒睡觉，我是属于晚上睡不着的人，知道吗？那个我是经常是那个晚上是睡2小时，只要是夜里睡觉只能睡2小时，然后白天可以睡5、6个小时，所以我每次一到欧洲以后发现，因为一到欧洲以后就睡眠好，所以我经常告诉那个我在那个欧洲的朋友说，我的睡眠在欧洲所以那个但是我昨天还可以，我昨天因为我前天只睡了2小时，然后就上飞机，我坚持不睡，昨天睡了4觉，每觉都很短，但是睡了4觉，所以今天能够那个这个活动能够坚持下来，对。我其实我在那个去年12月份的时候，我还来过一次首尔，那个参加了几个活动，然后因为我是得了那个新冠以后过来的，所以那个新冠以后的后遗症我不知道，就是有些朋友很轻，我的后遗症很重很重，所以我就一直很难写作。
我准备就是因为整个那个9月份比较忙嘛，9月份忙完以后，我准备10月份开始，要开始那个认真的写作了，就是关起门来认真写作了。但是也不好说，很可能我10月份又得新冠了，所以无法预测我身体往前走是什么样的。对，所以我现在下面的计划我不知道。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我已经得了2次了。 네, 그러셨군요. 자, 다음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정지아 작가님은 현재 전남 구례군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집 근처에는 지리산, 또 집 뒤에는 백운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섬진강이 흐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장소와도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희 집에서 아름답지 않은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산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 작은 동네라는, 저는 옛날에 작은 동네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동네는 서로가 서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빨갱이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동네에서 전부 다 제가 빨갱이의 딸인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도시, 익명의 도시로 나가는 게 제 꿈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구례 내려오면요, 그러니까 구례 같은 동네는 지나가잖아요. 아무나 자꾸 잡아요. 누구 딸 아니냐.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어떤 경우는 제 앞에 가는 사람을 어떤 분이 붙잡더니 누구 딸 아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조카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정도로 작은 동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요, 모두가 모두를 안다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밀 필요가 없고요. 제가 서울 살 때 친구 만나러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구례에서 이렇게 하고 나가면요, 다 쳐다봐요. 일단 몸빼를 입어야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꾸밀 필요가 없고요. 뭐 지금 좀 돈 좀 벌었다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가서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옆에 분들이 아이고 자가 코를 어릴 때 그렇게 흘렸네. 뭐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꾸미지 않아도 내가 나일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기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만들고요. 그것이 제가 글을 쓰는데도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아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아 작가님의 소설 인생은 다른 대표작 허삼간 매열기와 함께 한국에서 독자분들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최근에 번역된 이 원청이라는 소설도 지금 한국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를 포함해 가지고 허삼간 매열기는 지금까지 2천만 부가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작가님은 혹시 세계적인 그 독자들의 사랑을 실감을 하시는지,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독자가 있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昨天晚上吃饭的时候，我韩国出版社的老板告诉我，他认为我文成是我写的最好的书。对，我深表同意。因为新书我都希望人家说我是最好的，然后旧书以后呢就要重新考虑了。我也不是在全世界都受欢迎，我在韩国很受欢迎，我知道。然后我在日本就不受欢迎啊，对，我不知道为什么日本人不喜欢我的书。对，我在日本出了有10本书还是9本书我忘了，竟然有6个出版社，就显然而知我是很不成功的。因为你要是在一个国家成功的话，那么基本上就是1个出版社，最多或者是2个出版社。
你要嘛在日本，总共出了那么几本书，居然有6个出版社出我的书，就是一个出版社出了1、2本书以后就不愿意出了，反正没人看，卖不出去啊。所以在日本，但是呢，也有一些国家很成功啊，不是，我觉得不是每一个作家都能够在世界上都能够获得成功。我觉得一个作家只要在自己的母语获得成功就足够了，别的语言的成功都是一种人家给你的小费而已啊，但是在自己国家的成功，自己的语言的那个获得的成功，才是自己每个月的薪水。예, 제가 상당히 재미없고 딱딱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재밌게 대답을 또 길게 풍부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절반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다른 질문들은 조금 지나가서 이 작가님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지아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썼더니 어머니의 해방일지는 안 쓰냐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사실은 엄마 얘기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근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가셔야 그래서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쨌건 그 빨산의 딸이어서 늘 역사적 소재,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만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깨지고 나니까요. 연애 얘기, 섹스 얘기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다. 내가 그래서 이런 거 구상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랑 친한 애들이 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로맨스를 잘하는 애들은 소설 따위 쓰지 않는다. 걔네들은 필드에 있다. 원래 로맨스를 못하는 애들이 쓴다. 그래서 나야말로 적격자다 이러면서 연애 얘기도 생각해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늘 제가 뭘 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저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어떤 이야기가 저를 부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아 작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我也遇到过类似的情况，比如说《活着》那个出版很多年以后，很多人都在跟我说，你能不能再写一部死去兄弟出版以后，很多人都说你什么时候再写一部姐妹就是类似这样的那个情况都出现过。刚才那个曾自我说到那个关于爱情故事这样的那种小说，爱情小说确实是不好写的。我也曾经尝试过，而且当我认为我爱情小说写得很好的时候，总有一些批评家，就是像他这样的人来说你写得不好，然后那么什么才是好的爱情小说呢？没有标准。但是我可以说我一个我从来没有说过的公开说过的，我第一次在韩国说，我在我走上文学道路的时候，日本的有一个作家，这就翻译成中文叫川端康成，但是呢，由于我在国外说这个人的名字的时候，因为日语他们是用那个罗马语拼的，所以他们怎么都不知道这个人是谁，所以我现在学会了他的那个发音了，卡瓦巴塔，就是他是对我是最早产生影响的一个作家。在我很年轻的时候，就我们说到，因为它里边会有一些爱情的故事，而且卡瓦巴塔他特别喜欢写什么，你知道吗？他特别喜欢写那种女性的那种皮肤的那种光泽，以及那种柔软，
各种就写的特别的美好。那个时候我没有接触过女性，所以读她的那个小说，读得我想入非非，知道吗？等到后来我有机会接触女性以后，我发现上当了。所以对，这就是文学，这个就是文学啊。文学有时候会让我们去上当，而且我们发现，上当之后啊，还觉得很美好。就是你要是在经济上上当，你就会完蛋了；你要是在别的地方上当，你就会很仇恨。只有文学，你上完当以后，你还觉得这个当上的真好。예, 사실 드릴 질문이 더 많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독자분들 여기 관객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작가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혹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말씀을. 아마 지금 시간이 거의 남질 않아서 뭐 한 분 정도,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만. 저 위쪽에 손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위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어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아 작가님께 고려대 중문과에 재학 중인 지서현이라고 하고요. 네, 余华老师您好，我是现在读高丽大中文系研究生的一个韩国学生，叫池淑贤，非常高兴见到您。然后我想给您提的问题就是，现在在韩国也有很多年轻人躺平啊，这种现象很普遍。我不知道在中国的年轻人怎么面对这种躺平的现象。谢谢。刚才说的是一个躺平的现象，我那个，这个，我觉得每个人的奋斗的目标不就是为了躺平吗？那么就是我当年为什么那个，因为我做过5年的牙医，我做5年的牙医，我在1978年到1983年，在中国的一个小镇上。和那个曾志我那个住的那个小镇差不多大的一个小镇上，做了那个5年的牙医。然后呢，我就特别不喜欢做那份工作，我就想那个去文化馆工作，因为他们在文化馆那些人啊，他们不上班，你知道吗？就是那不上班，然后呢，牙医呢，你得每天那个18小时要拔牙，所以呢，我就想就是那个去文化馆，然后呢就开始写小说，发表小说以后不就是可以调到文化馆工作了吗？所以呢，到了文化馆以后呢，我还是一点一点来的，因为我看他们这帮人都不上班，所以呢，我第1个月呢，我都是每天下午才去，发现我们的领导没有反应。后来呢，我就半年以后呢，我就2个礼拜去一次。再过半年以后，他们还是没有反应，我就是领工资那天去了，因为当时的工资你还不能打到卡上，你得自己去拿的，因为在80年代，所以我就是什么的，发现我那个时候就已经躺平了，已经，就是谁都不愿意过那种早晨被闹钟吵醒的声音，那种生活，是吗？谁都不愿意。谁都想把那个时间掌握在自己的手上，所以我觉得人生的奋斗的目标就是躺平。
我在中国我还说过一句话：退休是不是算躺平？我问一个人，我问他退休是不是算躺平？他想了想说算。那我告诉他，那躺平就是我们的一个社会制度，是吧？啊，就是所以我觉得是一样的。而且现在的年轻人的想法跟过去变化很大。今天我们在那个来之前有个晚宴的时候，我们有一位那个韩国作家，他有一个致辞里边提到了那个就是一个中国的一个神话，一个传闻，就是那个7月7号的那一天，有很多喜鹊搭了一座桥，然后牛郎和织女他们在桥上相遇，然后呢每年只能相遇一次，就是这种凄美的爱情，就是那个我们这个也算语言之桥吧。在我们年轻的时候，这是一个悲惨的故事，就他们每年相遇一次，就是那个年轻人每年相遇一次。在今天，他们认为这是一个美好的故事，为什么呢？现在的年轻人谈恋爱很多，现在我是知道，就是中国的很多那个年轻人不太愿意谈恋爱，他觉得自己一个人生活很好，干嘛还要跟另外一个人在一起经常吵架是吗？然后第二，即使谈恋爱，2个城市经常是1年只见一次因为他认为见第2次都已经多了，那么打电话也是4、5天以后才打一次电话，所以我觉得时代变了，所以那个各方面都在变，所以包括那个七七在中国已经变成情人节了，就是我们中国的情人节是7月7号，就是那个牛郎织女那个喜鹊桥相遇嘛，就是那个它是变成一个情人节，其实这叫情人节吗？我都觉得很奇怪。我那天还有一年我还看到有一个女孩在网上那个可能她很孤独那个留言说你今天来陪我过情人节，我明年陪你过父亲节。 예, 그 질문을 원하신 분들이 더 뒤쪽에 계셨습니다만 아쉽지만 시간 때문에 질문을 더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작가님 오늘 그 강연 시간은 어떠셨는지 각자의 소감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소감과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화 작가님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내가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올해 보내줄 테니 내년에 아버지의 날을 나와 함께 보내주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지금 머릿속에 살짝 정지돼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80억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고 완전히 100%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도 자식도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늘 소통을 꿈꾸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마디라도 서로의 말이 마음에 닿는다면 이건 아름다운 일이지 않은가.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그리고 아까 손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거는 다만 시간만 내주신 게 아니라 몸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안고 더 좋은 책을 써서 2천만 부, 3천만 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谢谢那个真知我的话哈，其实我来之前我的身体状态非常不好，因为我那个身体一是睡眠不好，
第二次那个本身就有点身上有点生病，但是我今天的表现，我认为是算是在身体状况比较差的情况下，表现是算是不错的。什么原因你们知道吗？这个沙发挺舒服的，对，因为这个我跟那个曾志我是有体会的。我以前跟人家我要出去做活动的时候，我就跟他们说，你们一定要把那个沙发弄得很舒服。要是那个坐着那个椅子不舒服的话，那个作家发挥肯定受影响。所以今天我和曾志我的发挥，包括我们那个金评论家的发挥，都很好的前提是因为首尔国际文学节的沙发比较舒服啊，所以谢谢那个这个沙发。最后我们谢谢沙发。对。자, 오늘 우리는 언어의 다리를 건너라는 주제를 통해서 2023년 서울국제작가축제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정지아 작가님, 위아 작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이 단순한 토론을 넘어서 언어와 문학을 통해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문학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서울국제작가축제의 개막강연 언어의 다리를 건너며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두가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